정부가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를 470조 원으로 편성한 것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맺었습니다. 특히 대폭 늘어난 일자리 예산에 대해 여당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지만 야당은 세금 중독 예산, 장하성표 예산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논의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한편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쌍용 자동차 노조원 강제 진압을 청와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김관욱 계명대 교수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예산 얘기 먼저 좀 짚어보시죠. 470조 예산, 슈퍼 예산이다 지금 대체로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듣기에 앞서서 일단 간략하게 470조 듣고 어떤 생각 드셨는지. 지금 9.8%가 오른 거기 때문에 예. 10년 내에는 가장 많이 오른 그런 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게 필요성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용이 부진돼 있고 소득 격차가 지금 확대가 돼 있다는 거는 뭔가 서민층의 어떤 소득이 문제가 발생됐고 내수가 지금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정부는 어떻게 하든 거시경제 정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 우리가 통상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는 이제 양적 완화에 돈을 확실히 푸는 게 있고, 예. 하나는 이제 확대 재정을 해가지고 재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정부가 예산을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 정부는 두 번째 얘기했던 확대 재정을 채택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한 470조. 그런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 수입이 예상보다 않아요. 조금 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두 가지로 봐야죠. 하나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 하나가 예.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라 정부가 져야 될 빚이 더 늘어난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금이 들어오는 전망들이 내년까지는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리면 예. 예를 들면 지금 똑같은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내년에는 세금을 더 내야 돼요. 예. 그리고 고소득층도 세금을 더 내야 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늘어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가가 문제거든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장기적으로 그럼 국가 재정이 재정 건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나라가 어떻든 빚이 많으면 어려워지는 것이니까요. 이 재정이 계속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확실히 보면은 누누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작년하고 올해 지금 일자리 예산을 대략 한 54조 썼는데 실제로 고용 증가 혹은 5천 개뿐이 안 됐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에도 일자리 예산이 23조 5천억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연봉으로 따지면 2,350만 원 줄 수 있는 사람 1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는 대략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5년간 그 적자가 난 게 한 99조 원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111조 정도 되고요. 이 정부의 지금 추계대로 한다 그러면 대략 179조 원이 나옵니다. 예. 근데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이라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 게 어느 때였냐면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면 안 된다라는 방침들 갖고 장기 운영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초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대략 지금 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이 정부가 한 7.3% 정도를 원래 계획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작년에도 넘어서고 있고 올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7%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아마 심의를 할 때 두 네. 가지를 다 볼 겁니다. 앞으로 이제 재정 건전성의 문제하고 정말 돈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가. 특히 실제로 재정으로 해결할 문제보다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네. 그것에 따른 성과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자리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예산은 사실 이 박근혜 정부의 예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올해까지 쓰이는 이제 것이 자체가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만들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예산, 즉 2019년 예산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입니다. 번째, 예. 그래서 이거를 과거의 예산을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54조 일자리 예산도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작년이 19조 몇천억 원이었는데 거기서 예. 4조 정도가 이제 증가되는 부분을 갖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모든 정부들이 사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돼 있다는 거죠. 다 비단 이 정부만이 아니라 사실 과거부터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뭐 이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없는 성장이라든가 뭐 이런 일자리의 어떤 축소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 어떤 과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책무가 이제 주어진 책무를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24조를 늘린 것도 사실 그거를 이제 시행해 나가는 어떤 과정 속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자리 예산을 얼마나 이제 잘 적용을 해서 쓰일 수 있느냐, 효과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거둬내느냐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좀 정정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2017년도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짠 게 맞습니다. 예. 맞고 그래서 새 정부가 작년에 2017년 5월 달에 집권을 한 다음에 우리 정부가 정책 사업에 쓰겠다고 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10조가 넘었죠. 예. 그리고 올해 예산은 이 정부가 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부가 들어와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정 지출을 연평균 한 7% 정도로 가져가겠다라고 네. 장기 재정 운영 계획을 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에 지금 9.7%로 올라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어렵기 때문에 네. 원래 쌌던 장기 재정 운영 계획에 비해서도 높게 잡는다라고 예.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사실 지금 숫자, 뭐 퍼센트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좀 복잡하고 저도 지금 복잡한데 예.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더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확대돼서 재정이 잡히고 그걸 푼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려면 일단 어느 정도 경기가 좀 좋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상황은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 이 상황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수가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세금은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좀 모순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우리가 증세를 따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 이제 증세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수출은 우리 한국의 경제 구조가 상당히 편향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중심으로 돼 있고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내수가 항상 취약성을 예. 보이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재정 건전성의 문제인데 예. 사실 한국은 재정 건전성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해도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부채가 한 40% 정도뿐이 안 되죠.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 부채가 1,500조에 달하는 셀 수 없을 정도. 셀 수 없는 뭐 그냥 모든 채권을 정부가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 돈을 바깥으로 뿜어내니까 이제 거기에서 당연히 이제 돈이 시장에 흘러들이는데 뭐 그 돈을 이제 흡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넘쳐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미래 세대가 그걸 갚아야 되는 장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 건전성의 문제는 항상 중요한 부분이고 그 한도 내에서 확대 재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도 정부가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한국은 그나마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내야 될 세금이 더 늘어날 거라는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고 계속 이제 세금을 야당에서 세금 주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복지를 늘리면 사실은 세금을 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국민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한 만큼 많이 가져가는 것이지 많이 하지 않고 많이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재정 건전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나라의 빚은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부의 부채만 따질 것이냐 또는 공기업의 빚만 따질 것이냐 당장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보장하겠다라고 하면 예. 전부 빚으로 됩니다. 그게. 그래서 사실은 그 기획예산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 법상으로 바꾸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왜냐하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의 지표가 나오면 또 국리하고 또 연결되는 예.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명히 좀 복잡해졌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예. 소위 기업이 활력적으로 잘 돌아가서 거기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소득도 많이 생기고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를 정부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그게 안 되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으로 재정을 써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얘기한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어떤 명제냐면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 뭐냐면 신념입니다. 이념이고 확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무조건 맞는 길이다. 예. 라고 하는 그런 신념과 이념이 실질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당장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지난번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최저임금 문제란 예. 말이에요. 근데 최저임금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꾸준히 올라가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예. 그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을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좀 유연하게 검토해야 되는 문제고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아마 3분기 소득 지표가 나오면 당장 우려되는 게 중위층의 이제 예. 소득인데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주 52시간 시행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 범주에 있는 사람들 소득이 줄게 돼 있거든요. 그때도 이런 얘기였었어요. 52시간 노동제로 단기적으로 가자. 하지만 이것을 보다 더 탄력적으로 예. 유연하게 가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목표, 이념적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경제가 아니고 예. 경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그 인프라, 그 시기가 적절한가, 속도가 맞는가 이 세 가지를 같이 따져봐야 아 이게 극약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지금 사실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민간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민간에서 지금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30대 기업이 지금 사내 보유금이 670조예요. 안 풉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일자리는 없는데 그러면 나라가 뭐 굉장히 위기 상황이 왔는데 그거를 시장에다 맡긴다? 시장은 실패했는데 정부가 나서야죠. 예. 정부가 나서서 그 문제를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 재정을 하는 것이고 그 물이 이제 예컨대 이제 우리 돈의 흐름이 그렇게 시장으로 잡혀서 다시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서 뭔가 경제 성장을 그나마 좀 도모해 보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궁극적으로 시장이 움직여야 되는 걸 우리가 모두가 다 알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사실은 서민층이 소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안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민층은 가처분의 어떤 부분에서 가장 그 자기의 소득의 부분이 많이 할애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발생하면 뭐 소비하고 생산 자극하고 일자리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시 고용 창출해내는 그런 선순환이 구성이 되면서 사실은 내수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수출 중심으로 잡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왜곡이 되고 여기서의 어떤 이 소득의 어떤 불균형성이 더 확대가 되는 이 장면이 계속 유지가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산, 정부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 예산 네. 얘기하다가 시장 경제와 국가 개입 정도까지 저희가 지금 얘기로 넘어갔는데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이제 그래서 규제 혁신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에 정부가 세금으로 늘리는 공무원 일자리가 한 3만 6천 명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를 9만 4천 개 만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원격 진료 문제 하나 해결하면 대략 한 5만 명 정도 해결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이거든요. 예. 지금 시장 전망도 굉장히 좋고 일자리도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원격 진료도 안 되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 의사들하고 시민단체가 반대하니까 우리 못한다. 이 의료 영유아의 문제를 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정부를 그러니까 갖고 하는 지향을 다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정부가 하는 정책이 과연 객관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서 예.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우리가 중규모의 시장 경제니까 우리 한미 FTA 해야 돼. 우리 지지층이 반대해도 그런 정책을 하든지 또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럼 이건 좀 늦추든지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자세로 가면 야당하고 협치가 되지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지금 철저하게 좀 심사를 하겠다 벼르고 있으니까요. 추후에 국회로 넘어가서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넘겨서요. 쌍용차 노조 진압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9년이나 지난 일인데도 그렇죠.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2009년에 있었던 일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해고를 당하는 이제 노동자 집단들이 사실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경찰이 어떻게 보면 대테러 작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과잉 진압을 한 결과로서 한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수단들이 동원이 되는 거죠. 이 전자 막대기죠. 테이거건인가요? 네. 뭐 그런 것도 활용이 되고 얼굴에다가 테이저건이죠. 테이저건을 예. 얼굴에 쏜다고. 얼굴에 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우리가 최루액이라는 것이 제2급의 어떤 발암 물질인데 그거를 200회에 걸쳐서 한 20만 리터를 이제 뿜어댔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국민에 대한 어떤 경찰이 해야 되는 어떤 그 부분을 아주 많이 넘어선 부분이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위기 질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이 영상 보시는 보여줬다는 분들은 것이죠. 아마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저 당시에 저런 영상들을 보면서 좀 심각한데라고 느끼다가 경찰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이 부상을 당한 분들과 그 가족들 중에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도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사가 계속 반복되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아직도 있는 나와서 거죠. 시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족들 분들. 그러니까 이 저는 문제는 2009년도 사태 당시에도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고 네. 지금 그 조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쌍용차가 상하이차의 한 절반 가격에 매각된 게 2004년도고 네. 그러면서 법정 관리로 넘어갔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 소위 이제 대량 옥새 해고. 시위를 하게 된 예. 거죠. 대량 해고가 되고 이미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하고 나가야 될 사람들하고 시위가 벌어진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걸 이명박 정부가 이제 그 당시에 경찰이 잘못 처리한 거예요. 예. 잘못 처리한 건데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뭐 MB가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 청와대 고용비서관이라고 하는 이용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언론에 언급되는 사람. 이 사람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저도 사찰을 당할 정도였다는 거죠. 실제 그 당시에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조현호 청장이 공장이 점거되는 상황 속에서 뭐 그 공장을 보고 폭파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강경 진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상당한 무리가 범해진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이 상하이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업까지 벌어지는 두 가지의 과정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예. 밝혀져 있는 위법성의 문제하고 또 조사위원회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쌍용차 노조하고 민노총 등을 상대로 해서 손배소 청구한 거 있잖아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철회를 또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건은 이미 1심 법원에서는 14억 1천만 원, 2심 법원에서는 11억 6천만 원 이렇게 해서 배상을 하라고 이미 판결이 나서 예.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철회를 해라.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더더군다나 2심 재판에서는 또 무슨 판결이 나왔냐면 진압 과정에 있어서의 위법성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진압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그거대로 분명히 밝혀내고 특히 그 청와대라는 사람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이게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연 지금 이제 경찰청 산하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라고 그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진상조사위에 이제 이거는 제안이고요. 권고사항입니다. 예. 법적 효력은 없어요. 어떻게 하든 이제 재판부에서 그거를 1심, 2심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진상조사위가 진상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법원이 다시 2심으로 돌릴 수는 가능성은 있지만 예. 일단 기존의 재판이 이루어진 부분을 바꿀 수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진상이 그랬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과잉 진압했고 테러 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장면에서 정당방위의 어떤 의미가 분명히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법원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제고할 수 있는 상황은 전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배상액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헬리콥터거든요. 예. 헬리콥터에 이제 맞은 이렇게 새총을 새총처럼 쏴서, 뭐 예. 해가지고 이제 날개에 맞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헬리콥터에서 이제 물을 쏟아붓고 이제 뭐 이 최루액을 쏟아붓고 네. 그러니까 그거에 항거하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약자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어떤 방어적이었다는 부분을 또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과정 속에서 조현호 당시 경찰청장이죠.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었어요. 네. 지금 뭐 드루킹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정책 중립성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경찰들이 50명을 조직해가지고 댓글을 만들고 민심을 왜곡하는 이런 장면들. 이게 나중에 가서는 경찰청까지 더 확대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일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는 한국 역사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장면이 돼야 된다. 즉 반복되는 선을 안 드는 장면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진상조사가 얘기한 부분은 우리가 반복을 안 시키는 그런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댓글 얘기 나누기 전에 하나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께 그 쌍용차 파업 2심까지 지금 나온 상황에 진상조사위는 어쨌든 손해배상을 좀 철회하라, 이제 그만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만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파업을 해서 어찌 됐건 공권력에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했고 뭐 그 외의 피해에 대해서 면죄부를 그럼 주라는 얘기냐, 이런 의견이 있고, 교수님 말씀 중에도 이분들이 사실 해고자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국가가 위자료까지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느 쪽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과잉 진압이 우선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 노동자들이 집회를 아주 과격하게 하고 먼저 뭐 어떤 식으로 예컨대 헬기에 먼저 타격을 가했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뭔가 진압을 받는 그런 장면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방어적인 행동이었다. 그렇죠. 방어적 행동이. 그건 결국에는 이제 법정에서 네. 이제 다툼을 하고 거기서 판단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가만히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지금 이 문제 그리고 또 인터넷 댓글 운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긋지긋한 댓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소위 권위주의 정부, 독재 정부였기 때문에 사실은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물리적으로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고,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사실은 문민정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파업이나 집회가 폭력화된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근데 그 경우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생존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부딪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찰에게 행사되는 과도한 폭력에 대해서 예. 그걸 진압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때 이제 조현호 청장하고 강일학 청장하고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판단을 달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협상을 좀 보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개로 하고, 경찰에서는 어떻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파업을 정리하고 시위를 정리하는 게 맞지요. 예. 맞고, 그 과정 속에서 노동자 측에서 파업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또 그 폭력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4명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거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헬리콥터 문제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옥상에서 예를 들면 보트는 어떻게 가지고 시위를 하니까 예. 그 저공 비행을 해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밀어내려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저공 비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2심 판결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는 300m 이하로 저공 비행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판결을 내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지금 경찰 분위기로 봐서는 조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공고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그 지금 경찰 수뇌부가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데, 예. 과연 이게 그러면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타당한 것이냐라는 논란은 또 남을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댓글 있잖아요.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댓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하에서 청와대에 사실은 이제 그 뉴미디어 비서관이 있었죠. 예.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댓글 같은 거를 잘 생각하지 말고 댓글 만들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보니까는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 원세훈 씨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원세훈 씨, 조현호 씨 이런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게 댓글을 많이 달면은 여론이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온라인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낡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네. 그런 사람들이 국정원장하고 경찰청장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세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김관욱 계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